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 경제는 왜 무너졌을까 알면 도움이 되는 베네수엘라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정확한 위치는 이쯤입니다. 이쯤에 위치한 베네수엘라가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브라질, 서쪽으로는 콜롬비아, 동쪽으로는 가이아나라는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미 대륙 북쪽에 있는 나라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인구는 약 2,90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한 70% 정도가 되는 거고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산유국인데요.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셰일가스 같은 비전통 석유를 제외하고 매장량이 1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전통 석유까지 합치면은 세계 1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원유를 가지고 있는, 상당한 석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베네수엘라 나라 생김새를 보시면 디테일하게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이 베네수엘라만입니다. 베네수엘라만이 이쪽인데 이 부분에서 원유가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 해안가 주변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 대서양을 맞닿고 있기 때문에 인구의 상당 부분이 북쪽에 살고 있고요. 남쪽에는 인구가 많이 살지 않고 있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나라죠.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때 남미 1위의 경제 대국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거의 멸망 수준에 다다르고 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석유가 많이 나는데 왜 베네수엘라 경제가 이토록 어려울까? 왜 경제가 어려운 걸 넘어서서 굶어 죽는 사람까지 나올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석유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베네수엘라 경제가 같이 망했다라고 보는 견해야 정치권의 잘못된 포퓰리즘이 증가해서 베네수엘라 경제가 멸망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베네수엘라의 지금 경제 위기를 이해하는데 반 정도만 맞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닥친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 역사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원래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가 베네수엘라가 점차 독립을 시도한 건 1811년 7월 5일부터고요. 봉기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를 반복하다가요. 시몬 블리바르라는 베네수엘라 건국 영웅이 독립운동을 주도함으로써 그랑 콜롬비아라는 걸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랑 콜롬비아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를 합친 한 요 정도 세력권을 가진 나라였는데요. 스페인으로부터 그랑 콜롬비아라고 독립했던 베네수엘라는 1830년에 이르러서야 독자적인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스페인과 그랑 콜롬비아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베네수엘라는 커피 생산 등 1차 산업을 키워가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베네수엘라 경제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석유의 발견은 군부 독재 시기에 발견이 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1908년 집권한 비센테 고메즈라는 군인에 의해서 통치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1908년부터 1958년 히메네스 정권까지 군부 독재가 이뤄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의 발견은 비센테 고메즈의 통치 기간인 1918년 발견이 되게 되었는데요. 석유가 발견되고 군부 독재 시절에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상당히 순조로운 경제 산업 발전을 이뤄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때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에도 석유가 있었고 지금도 석유가 있는데 왜 그때는 견고한 산업 발전을 이뤘지만 지금은 왜 경제가 멸망 수준에 이르렀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때와 지금은 석유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1918년 석유가 발견되고요. 1958년 군부 독재가 끝날 때까지 베네수엘라는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산업이 발전이 되게 됩니다. 먼저 석유가 발견이 됐고요. 이걸 외국 기업에게 지분을 한 50% 정도 넘깁니다. 지분의 50%를 넘겨서 정부 재정을 확충을 하는데요. 이 확충된 돈을 군부가 독점을 하게 됩니다. 대중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준 게 아니라 외국 석유 회사들과 야합해서 생긴 돈을 군부가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군부의 주머니가 풍족해지다 보니까 굳이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거둘 필요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부가 어떤 정책을 폈느냐,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좋든 싫든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불러오게 되면서 1958년까지 베네수엘라 산업과 경제가 그럭저럭 준수한 성적표를 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군부 독재 세력, 군부와 경찰이 나라의 권력을 잡다 보니까 치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세금이 낮다 보니까, 군부의 주머니가 풍족해서 세금이 낮다 보니까 치안이 좋은 것과 플러스가 돼서 조세 피난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외국 자본의 유입이 베네수엘라에 급속도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 자금을 통해서 국민들을 고용하게 되니까 근로 의욕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또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외국 자금이 유입이 되고요.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관광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특히 아우안테푸이라는 특이한 지형이 발견되면서 3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아우안테푸이는 베네수엘라 한 이쯤에 있는 열대 우림 속에 숨어 있는 특이한 산인데요. 발견된 거는 1930년대에 발견이 됐고요.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가 평평한 테이블 산이라고 불리는데요.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산 꼭대기가 평평해서 굉장히 특이한 생태계와 굉장히 이국적인 광경을 뽐낸다고 합니다. 이 산이 1930년대에 발견이 되면서 좋은 치안과 함께 외국인들의 유입이 늘어나게 된 거죠. 이런 대외적인 여건이 좋아지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남미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면 때문에 군부 독재가 무너지게 됩니다. 왜 군부 독재가 무너졌느냐? 경제가 굉장히 좋았는데 군부 독재가 왜 무너졌느냐 하면요. 석유 이권이 군부와 해외 기업들에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석유를 통해서 나는 막대한 자본 이득을 누릴 수가 없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해지게 된 거죠. 특히나 베네수엘라 군부 독재 시절 동안 발생한 빈부 격차와 양극화 문제는 이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빈부 격차, 심화 양극화 등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억압적인 통치 방식 때문에 1958년 베네수엘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요. 결국에는 군부 독재가 종말을 맞게 됩니다. 국내적인 상황에 더해서 20세기 중반에 들어닥친 남미 대륙의 공산화로 인해서 베네수엘라에서도 드디어 좌파 성향의 여당이 집권하게 되는데요. 좌파 성향의 여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석유의 저주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좌파 여권은 1976년 석유 기업을 국유화하면서 순간적으로 남미 1인당 GDP 1위에 등극하는 훌륭한 경제적인 업적을 이룩하게 되는데요. 곧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는 1958년 좌파계열 여당이 추진한 정책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1858년 집권한 좌파계열 여당은 대규모 복지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군부 독재 시절에 발생한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을 가지고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가격 통제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쌀이 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했을 때 쌀의 원가가 500원이라고 한다면 이걸 정부가 나서서 그냥 250원에 팔라라고 강요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빈곤층을 위한 가격 통제 경제 정책을 추진하게 되지만 그 끝은 결과가 좋지 않았죠. 좌파 계열 여당이 집권하는 동안 베네수엘라 경제는 이런 식으로 망가지게 되는데요. 쌀이 최소한 500원에 팔아야 그나마 인건비 주고 씨앗을 사와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데 이걸 250원에 팔라고 해버리니까 생산자, 판매자들은 생산을 포기하거나 판매를 포기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물자가 부족해지게 되고요. 경제가 파탄이 돼야 정상적인 국가에서의 경제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베네수엘라는 석유 판매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물자가 부족한 걸 석유 머니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2차 산업, 생산이 붕괴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단순한 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필품을 석유 머니로 수입을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 휴지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수많은 생필품을 석유 머니로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요. 석유 가격에 국가 경제가 굉장히 의존이 되는 그런 구조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어려운 분들께, 빈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베네수엘라의 정책은 그 뜻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국에는 생산자들에게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못했고요. 투자가 줄어드니까 노동의 의욕이 줄어들었고요. 적정 마진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파산을 하게 되었고요. 이 파산한 기업을 국가에서 헐값에 국유화해서 또다시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이런 문제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베네수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점차 악화시키게 된 거죠. 석유를 통해 확보한 재정을 교육이라든지 2, 3차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발전을 시킨 게 아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물자를 해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2, 3차 산업이 붕괴가 되는 안 좋은 여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올라간 베네수엘라 경제는 2차 오일 파동 때는 승승장구하다가 2차 오일 파동이 끝나니까 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베네수엘라가 어려워진 이유를 그래프로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복지 재정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는데 석유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면 이 갭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잘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때가 딱 1970년대 오일 쇼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높은 석유 가격에 의해서 승승장구하던 베네수엘라 경제는 1980년대 들어서 석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 갭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한 나라의 경제가 석유라는 단일 물품 가격에 의해서 좋았다가 나빠지게 되는 취약한 구조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 석유 가격에 대한 변동폭인데요. 그래프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1970년대 석유 가격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베네수엘라는 이런 원유 가격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요. 1988년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에 따라서 76년에 국유화한 석유 기업도 민영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베네수엘라가 몰리다 보니까 군부 독재 시절 발생했던 문제점, 또다시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는데요. 이 빈부격차 때문에 1998년 우고 차베스라는 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는 베네수엘라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임에는 틀림없지만요. 베네수엘라 경제 입장에서는 경제 멸망의 결정타를 날리신 분이 이 우고 차베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우고 차베스라는 분이 이룩한 업적은 다시 석유 산업의 국유화를 이뤄내셨고요. 번외로 국가의 정치 체계와 헌법을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다소는 황당한 일들을 벌이셨는데요. 1998년 베네수엘라 경제는 굉장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98년은 딱 이쯤인데요. 석유값이 굉장히 떨어지는, 석유 가격이 폭망 정도의 수준까지 떨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석유 비중 축소와 석유 비중 확대라는 갈림길에서 1994년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석유 비중 축소 전략을 이 우고 차베스라는 분은 이렇게 돌려서 석유 산업 국영화, 석유 산업뿐만 아니라 철강 산업 국영화를 이뤄내면서 국가 경제를 석유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도록 바꿔 놓으셨는데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친정부 민병대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총기를 민간에 보급을 합니다. 당연히 치안이 악화가 되겠죠. 또 능력 없는 측근들을 관료로 임명해서 국가의 행정 능력을 악화시키는 실책을 범하시게 됩니다. 행정력의 하락과 치안의 하락은 결과적으로는 민간 투자를 침체하게 만들었고요. 간신히 살아나던 2차 산업 기반을 거의 멸망 수준으로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거죠. 우고 차베스 시절에 들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석유에 거의 종속되는 상태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종속되는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GDP의 거의 30%가 석유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정부 재정의 50%가 석유를 통해 유입이 되는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고 차베스 시절에 국유화된 석유 산업은요,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요. 기업 경쟁력 악화가 되면서 원유를 정제하는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베네수엘라 석유가 비싸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베네수엘라 원유의 생산 단가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정제 단가가 굉장히 높아서, 기술이 부족해서 정제 단가가 높아서 베네수엘라 석유가 굉장히 비싼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석유는 중질유라서 정제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 수준이 굉장히 높게 요구가 되는데요. 이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우고 차베스 시절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는데요. 그 이유는 1970년대와 100% 동일합니다. 1970년대 오일 파동으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경제가 남미에서 1등을 한 것과 동일하게요. 우고 차베스가 98년에 당선이 되고요. 99년 임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석유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됩니다. 비유율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석유 가격이 더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또다시 이 갭으로 인해서 베네수엘라가 당장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하게 베네수엘라 경제가 굉장히 견실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비효율은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마두로 정권이 집권한 2014년부터 석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또다시 이 갭으로 인해서 베네수엘라 경제가 멸망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죠.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는 1980년대 겪었던 똑같은 구조에 의해서 지금 2020년에 어려워지고 있는 거고요. 베네수엘라가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2차 산업이 결과적으로 붕괴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경제 위기가 1980년대 경제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 베네수엘라가 왜 어려워졌냐라는 영상에 대한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는요, 석유 가격이 하락한 게 한 35%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감당할 수 없는 복지 정책을 펼친 것도 한 15%의 원인밖에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경제 위기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계기는요, 잘못된 경제 정책,
잘못된 경제 정책, 특히 2차 산업 붕괴에 기반한 가격 통제 정책을 펼친 게 거의 50%의 원인으로 베네수엘라를 멸망하게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교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유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어렵다라고 하기에는요, 똑같은 산유국이지만 경제가 굉장히 견실하게 나가고 있는 노르웨이나 다른 중동 산유국들을 보아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고요. 석유 가격 하락은 베네수엘라 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에 하나지만 그보다 더 큰 원인은 2차 산업을 붕괴시킨 베네수엘라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케이스는 다르긴 하지만 베네수엘라처럼 2차 산업이 붕괴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는 나라는 그리스가 있는데요. 그리스 경제 위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